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화성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장성근입니다. 화성시 을 지역구는 이번 선거구 획정에 따라 동탄 3동을 제외한 동탄 전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주민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반 시설은 아직까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지역 발전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유권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화성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 2 규정에 따른 초청 기준으로 후보들을 모셨으며 자리 배정은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추첨된 순서에 의해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원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임명배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후보 임명배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는 기조 연설 후에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각 후보의 답변을 듣습니다. 다음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듣고 후보 상호 간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드리면 각 후보자의 답변을 먼저 듣고 후보 상호 간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이어간 후 맺은 말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각각의 순서별로 답변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한 시간을 넘기면 10초 이내에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후보의 기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여된 시간은 2분입니다. 이원욱 후보 시작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원욱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강해졌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 사건을 딛고 대한민국은 더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책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제를 다시 돌려놔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소재부품 장비법, 청년기본법,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간절함이었던 공수처법, 유치원 3법이 통과되는데 민주당 수석 부대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탄은 젊은 도시입니다. 성장의 여력도 충분합니다. 저는 3선 의원이 되어 동탄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동탄 시민의 이과 발휘되어 일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원욱을 지지해 주십시오. 민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발목만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21대 총선은 과거로 회귀하느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심정입니다.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절절한 심정으로 호소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나라, 국민에게 힘이 되는 나라, 그리고 행복한 동탄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임명배 후보.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탄 1동, 2동, 4동, 5동, 6동, 7동, 그리고 8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염려 속에서도 여러분을 뵙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TV로나마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명명백백 임명배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는 인재입니다. 애초에 막았어야 할 원천 차단했어야 될 코로나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지금 이웃나라인 대만의 경우는 확진자가 거의 없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천 차단을 안 한 이유가 친중 굴욕 외교, 중국 눈치 보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계속 확산되니 총선에 활용하고자 선거 전략으로 무분별한 현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19의 건강 위협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닥칠 경제 코로나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IMF 때 부실 채권 정리기금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48조의 국가 기금을 마련해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코로나는 48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얘기했듯이 100조 원 가지고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무분별한 현금 살포로 국민의 마음을 표를 사겠다는 이런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경제특별대책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됩니다. 이 정부 참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합니다. 어떻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렇게 위협하는 것을 원천 차단 않고 국민의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두 후보의 기조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이나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제 들어갑니다. 임명배 후보부터 하면서 앞으로 계속 서로 교차로 이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바이러스 지역 전파 예방, 마스크 소독액 확보 등의 방역 대책 및 중장기적인 보건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 각 후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배 후보 답변하시죠. 예, 임명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국무총리실이 하는지 보건복지부가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부터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는 앤서니 파우치라는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이 나와서 이 상황을 국민께 전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보다 더 신뢰가 있다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사협회라든가 전문가 그룹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 차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전문가 그룹은 배제하고 행정 관료들이 이걸 대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있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무총리가 나서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재난 예방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국무총리실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사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응이 시스템이 안 되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부터 사회 시스템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발생했을 때 예상 시나리오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리스트가 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각 부문이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이 정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원욱 후보 순서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야당의 무분별한 그 발목 잡기와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에 대해서 정말 신물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정부의 재난안전기구는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총리를 본부장으로 해서 감염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무장으로 해서
시스템이 아주 잘 가동되고 있고 그 결과 우리 온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최소한 평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받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언제까지 발목만 잡고 언제까지 정부를 비판만 하고 하겠습니까? 국가적 재난 시기라고 다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힘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기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19 앞에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에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 부본부장으로 맡아서 마스크 대책 등 각종 대책을 수행해 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고령화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 가족 돌봄이 어렵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독거 노인의 안전 관리, 고독사 예방 등 위기 대처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요양원 등 장기 요양 서비스 개선과 독거노인 지역사회 돌봄 등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의견이나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원욱 후보부터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31년생, 올해로 이제 90세가 되셨는데요. 아마도 몇 해 전에 했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그 영화의 주인공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나라 일제 때 태어나서 6.25를 겪었고요. 그러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분들은 또한 독일의 간호사로 광부 노동자로 파견됐습니다. 월남전 때 파병돼서 우리나라 포항제철 등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아주 원천적 일을 해왔습니다. 중동 근로자로 노력을 파병돼서 열사의 현장에서 돈을 벌어들였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이라고 하는 잘 사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기초연금이 20만 원으로 시작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25만 원 그리고 임기 말까지 30만 원으로 확대할 겁니다. 저는 최소한 50만 원 정도는 돼야 어르신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초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지하방에서 사는 어르신들이 이제 없어야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강화해서 어르신들의 주거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명배 후보 순서입니다. 예,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선배 세대, 실버 세대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그런 업적을 이룬 장본인들입니다. 주인공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소홀합니다. 우리 동탄 지역만 해도 많은 노인분들이 실버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녀들의 손자를 봐주고 있는 이런 역할에 머물고 있는데요. 공동체 사회에서 이런 분들의 경험과 연륜을 공동체에 녹여내가지고 선순환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노인복지센터가 없습니다. 실버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노인분들의 고민과 그분들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또 새로운 교육들이 이루어져서 그 사회 속에서 선대 세대로서 후대 세대들한테 전문 지식과 기술들을 전수하고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혜를 전수하는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탄에 노인정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노인정은 사실은 이게 모여서 친목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이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기 개발이라든지 사회 봉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문화회관이 건립이 절실합니다. 그거 빨리 동탄에 만들어서 노인분들이 이때까지 사회에 기여했던 거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자식 세대들을 훈육시키는 데도 예, 딱 시간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시간 카운터도 예.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양육 지원 및 환경 개선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육과 관련된 여러 정책이 있지만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휴직 활성화 등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기 위해서는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대다수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두 후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명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수요가 많습니다. 우리 동탄 지역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우리 지역은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지금과 같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어디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내에 특별히 그 감기에 걸렸거나 이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또 별도의 전담 선생님이 계셔서 이런 것들을 케어해줘야 맞벌이 부부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할 것이고요. 또한 지금 맞벌이 부부가 가장 어려운 것이 출퇴근 시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어린이집 6시까지만 한다 그러면은 6시까지 퇴근해야 되는데 아이 교통도 불편한데 서울에서 6시까지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시간대 운영을 늘려서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이 그런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데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기 뭐 어쨌든 이런 센터를 맞벌이 부부라든가 어린이 유아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우리 어머니들의 아지트화해서 거기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서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원욱 후보. 2년 전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온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를 구성했고요.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참가해서 유치원 3법 등을 위반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2018년에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얹어서 지난 연말에 통과됐을 뿐이 없었는데요. 왜 유치원 3법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했을까? 왜 그것마저도 막아야 했을까? 왜 유치원의 사학편에만 서려고 하면서 국민의 편에는 서지 않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괴감이 듭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님들을 알고 있는데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의원님도 많으십니다. 좋은 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당론에 묶여서 국민의 생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정책 결정들을 하고 표결을 하죠. 그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이고 현재 미래통합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내용은 난개발로 인한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관한 주제입니다. 난개발에 따른 공장 배출 대기 오염 물질과 함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서해안 지역에 다수 산재된 화력발전소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등 취약 계층이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화성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감소 등 환경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후보 시작하시죠. 네, 국토 난개발 문제 하면은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1시간 동안 강의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화성시가 김포와 더불어 난개발이 가장 심한 도시입니다. 저는 국회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난개발 방지 포럼을 만들어서 활동해 왔습니다. 환경부, 국토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해서 실제로 많은 성과를 냈고 입법 발의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법안이
올 4월 국회 때는 통과될 것 같은데 그때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획기적 그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로 크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농도 상황에서의 대책, 두 번째는 발생 원인 분석 및 자체 발생량의 감축, 세 번째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 등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강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전기료 오른다고 못하게 하고 있죠.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보 공개인데요. 투명성. 그것을 위해서 삼성전자, LH 등과 협의해서 동탄에 그 알림판을 만드는 등등의 역할을 해왔던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명배 후보. 예,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동탄 지역은 영유아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그리고 서해바다 쪽으로 해서 중국 미세먼지가 들어오는데 높은 산도 없고 숲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가장 1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동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성 서부 지역은 난개발이 되어서 특히 폐기물 소각장, 화력발전보다 더 위험한 폐기물 소각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막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막겠느냐? 하성 전체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었던 현역 의원이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되자마자 지금은 미세먼지,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최고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이 숲조성입니다. 하성 서부 지역에 해안가도 있고 하니까 방풍림 겸 우리 미세먼지 대책으로 그 미세먼지를 많이 흡착할 수 있는 포플러 나무라든지 그런 수종을 심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탄에 지금 문제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루에 몇 대가 다닙니까? 한 30만 대 이상 다닐 겁니다. 한 100만 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하화를 했어야 되는데 왜 지하화가 1년 6개월 이상 늦춰졌습니까? 이것은 현역 국회의원에 오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 토론 순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공약과 관련된 후보자 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통해 서로 간 정책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이고 공약 발표 있게 될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어지는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 시간도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번 질문과 답변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명배 후보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3분이고 공약 발표 직후 이원욱 후보께서 질문과 보충 질문 하게 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동탄 발전을 더디게 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통 불편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했으면 당연히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 1기, 2기 신도시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으로 진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럼 수도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지하철, 전철이 당연히 같이 설계되고 같이 놓여졌어야 되는데 대규모 40만이 넘는 신도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철이 아직도 안 됐다는 거, 이것은 신도시 구성 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동탄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서울과의 출근, 교통지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출근 시간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되기 때문에 여기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탄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탄의 교통망 확충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 전철입니다. 지하철입니다. M버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그거 사실은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전철을 반드시 지금 인동선은 일단 계획이 되어서 오기로 되었으니까 조기에 착공돼서 차질 없도록 진행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인동선과 연계돼서 그것도 전철이 왔다고 해서 동탄이 넓습니다. 동탄 곳곳에 정차역이 있어야 됩니다. 솔빛 나루역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동선을 연결해서 그 청주국제공항선까지 청주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연결해서 우리가 사통팔달 교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이원욱
이원우 후보께서 8년 전에 공약한 교통효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거 또 있습니다. 분당선 우리 끌어와야 됩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인의 정치인, 김민기 정치인,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 엄청 힘이 센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하고 협업한다면, 같이 힘을 모은다면, 그분들이 다시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 어떤 정치인이든 협업해서 주민들이 이익되는 일인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 힘을 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원우 후보 그거 할 때 어디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그거 사실 현실성이 없어서 나는 빠졌다. 그 동탄 주민들 이렇게 뭐 댓글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 정이 떨어진다. 이제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거 얼마나 패배주의적입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 주변 정치인들과 할 수 있고 이천 부발선을 나서 우리 동탄은 삼성 반도체가 있습니다. 평택에도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천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에 놓인 지리적 위치에 놓인 게 동탄입니다. 인구 40만입니다. 여기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삼성 국제고, 삼성 특성화 명품고, 국제학교들 이런 거 교육 수요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명배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원우 후보 질문하시죠. 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 한 번 하고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30초 마음대로 쓰십시오. 예. 네, 그러면 제가 공약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삼성 반도체 특성화 중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들 수 있는 부지가 동탄에는 전혀 없는데 어디다 하실 건지. 두 번째, 신분당선을 유치한다고 하시면서 흥덕역, 삼성 반도체역, 메타역 뭐 등등해서 동탄 산단, 오산역까지 가는 노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흥덕역이라고 하는 게 신분당선에 위치해 있는지요. 그리고 세 번째, 예, 시간이 끝났습니다. 일단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지가 전혀 없다. 만들어내야죠. 왜 부지가 없습니까? 유보지도 있고 의료 복합 용지도 있고 일동탄에도 많습니다. 이주자 택지지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음터 학교와 이어서 문화복지시설을 한 이음터 사업이 우리 화성시의 자랑거리입니다. 만들어내야죠. 필요하다면. 주민이 원한다면 만들어내야죠. 그것이 왜 부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뭐 말씀하셨는데 신분당선 당연히 끌어야죠. 이원우 의원님 얼마 전에 화성 지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분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을 끌어오는데 어디로 끌어오냐? 봉담으로 끌어와서 향남으로 가 있다. 거기에 동의하셨습니다. 신분당선 동탄 1신도시 가장 필요한 전철입니다. 다른 지역도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조금 더 유익하고 또 딴 지역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의 의무이지 그리고 책무이지 어떻게 다른 쪽으로 연결하게 되면 우리 쪽으로 그걸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인접지역인데 어떻게 그런 데 가서 같이 동의하고 협약을 맺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습니다. 보충 질문 30초. 아니, 후보님 제 질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데 흥덕역으로부터 끌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흥덕역은 신분당선이 아니고 인덕원선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정도의 흥덕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도는 아시고 공약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에 임하셔야지. 흥덕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후보님이 어떻게 무조건 이거 내가 하겠다라고만 하시면은 되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철도 예산이 얼마이고 말씀하신 세계 노선 사업을 하는 데는 얼마가 소요되는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흥덕역 사실 뭐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신분당선을 끌어와서 동탄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와 결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는 그걸 끌어오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천 과정이 뭐 죽어서 살아 돌아온 자라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동탄 주민들에게 복무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주민들이 주시는 말씀 경청해서 정말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공천 과정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딱 공천이 확정되고 이미 저는 마음을 내려놓았는데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공보물이 곧바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저 신인입니다. 재선 의원이시지만 잘 아시겠지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정치 과정을 처음 도전한 열정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처음 도전했는데 공보물을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등력이라고 잘못 썼을 수 있죠. 예? 재선 의원님이 정치 신인 후배한테 그런 오탄한 거 가지고 보태 잡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원욱 후보의 공약을 듣는 순서입니다. 네,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대략적으로 보면은 1년에 철도사 예산이 한 7조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세계 노선을 끌어들인다라고 한다면 6조 1천억 아주 조금 잡아서 이 정도 되는데요. 과연 그것을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아무리 당선되고 싶어도 무조건적으로 나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라고 한다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공약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지난 4년 전 선거 때 했던 공약 중에 90%를 실현을 했거든요. 10% 실현 못한 것도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근데 이런 공약은 아마도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그러면 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욱의 15대 중점 공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인덕원 동탄선 조기 착공을 하고요. 트램을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동탄 삼성 구간을 선개통하겠습니다. 술빈나루역 제가 인입선 변경했는데요. 위치하겠습니다. 교육복지도시를 위해서 미래형 경기교육 도서관을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전 교육감하고 협약식도 마쳤습니다. 화성 시립도서관을 유치하려고 하고요.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동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이 살아있는 도시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버금가는 1,500석 규모의 문화공연장을 건립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획이 다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규격의 실내 수영장 건립하겠습니다. 활력도시 동탄을 위해서 바이오폴리스를 만들겠습니다. 한국형 바이오폴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대학병원 유치, 첨단 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동탄의 남북광장과 여울공원에 유럽형 음식문화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공동체 지식공간인 상상력 발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시민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어디 하나 가가지고 회의조차도 제대로 할 만한 곳들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부지도 확보됐고 실제로 공간 또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난개발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공리가 동탄에서는 굉장히 난개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을 재투자 방식을 도입해서 금공리를 재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욱 후보의 공약을 들었습니다. 임명배 후보 30초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원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문 가는 점이 참 많습니다. 8년 전 공약이 다시 나왔습니다. 8년 전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완성 안 되고 있습니다. 인동선 조기 착공 및 솔빛나루역 신설, 이 문제하고 GTX A 노선 삼성 동탄간, 동탄 수소 구간도 아니고 삼성 동탄간, 이거 벌써 몇 년 늦어졌습니다. 계획보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왜 늦어졌습니까? 어떻게 그러고? 예, 답변하시죠. 네, 인동선은 우리가 제가 늦춘 게 아니고요. 인동선 없어지려고 그러던 거를 제가 오히려 지켜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본래는 국가 철도망이 아니었고 도시철도망, 그래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도시철도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어찌됐든지 뭐 여야 의원들이 다 합해가지고 심재철 의원님부터 해서 모든 의원들이 합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국가철도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기재부, 그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앨까라고 하는 것만을 고민하고 그리고 방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왔습니다. 그것을 결국 확정지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먼저 알아주셔야 되고요, 후보님. GTX는 저희가 8천억이나 들여서 삼성까지의 원래 구간을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GTX A 노선이 파주까지 연장되면서 늦어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제 가장 늦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시의 삼성역 영동 지하도시 때문입니다. 그거 제가 박원순 시장하고 얘기하고 김현미 장관하고 얘기해서 삼성까지의 구간을 완벽하게 빨리 조기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명배 후보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참 실망스러운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은 어렵습니다. 여러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 힘으로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헤쳐나가라고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했다. 그게 정당한 거다. 정당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염원이 있는데 그걸 관철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으로 봐야겠습니까? 그냥 발언으로 봐야겠습니까? 다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 주민들의 여망이 있어서 여태까지 해왔죠. 우리 주민들의 여망이 없었으면 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하고 실제로 무산될 위기의 순간순간에 주민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국토부도 방문하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면서 인도건선을 지켜왔음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무산될 뻔했습니다. 인도건선이 늦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도건선 늦어진 거는 정말로 저의 책임이 아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책임입니다. 당시에 이거는 인도건선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시점에 제일 북쪽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하셨던 심재선 대표님이 지역구로 있던 지역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심재철 대표님한테 물어보셔도 압니다. 저가 아니고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미래통합당 의원한테 물어보셔도 인도건선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없애려고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여야 의원이 합해서 여러 번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번 기재부나 국토부를 불러서 회의도 하고 했던 것들이 제 블로그에 아주 소상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언론에도 수도 없는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공약과 관련된 두 후보의 공방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사회자의 질문 순서입니다. 각 후보자의 답변을 먼저 듣고 두 후보자가 모두 답변이 끝난 후에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순서를 갖게 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 공약 때와 같은 시간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성시는 도농 복합 도시로 지역별 대중교통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서울시 면적보다 넓지만 버스 노선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확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동서 지역 간 노선, 광역버스 노선 증설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각 후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이명배 후보 순으로 답변을 들은 후에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년차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다음에 한 번 더 되면 이제 12년을 마치게 되는데요. 화성시에서
가장 대중교통의 문제는 동서축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축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8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것에 대한 가시적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남양에 있는 시청을 가려면 1시간이 훌쩍 넘게 걸렸는데 동탄에서 이제는 한 30-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탄은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M버스, 광역버스 등등에 대해서 실제 저의 손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노선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M버스나 광역버스는 서울시장이 지방으로에서 올라오는 타시도로부터 올라오는 버스의 총량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하고의 협의가 없다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노선들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얼마 전에 버스 노선 확충에 대한 공약을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했는데 그 버스 노선 확충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배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는 말씀드렸듯이 교통 문제 긴급히 해결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전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전철이 개통되기 전에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원욱 의원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잠실행 버스도 생겼습니다. 참 다행스럽지만 이 버스가 동탄을 벗어나는데 시간이 짧게 걸려야 되기 때문에 6군데 주요 경유지만 같은 여러 개의 노선이 중복돼서 고개만 씁니다. 이거 동탄이 넓은 지역인데 그까지 걸어가기나 차 타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침에 배우자가 차로 바래다 줘야만 되는 것이고 첫 출발지에서 타지 않으면 출근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합리적으로 재배치해야 됩니다. 노선이 중복되지 않게 곳곳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것도 연구해 봐야 되고요. 2층 버스로 해가지고 지금 증차가 총량제 때문에 걸리니까 2층 버스로 해가지고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동서간의 문제는 강역 교통망을 확충해야 됩니다. 우리 그 수원군공항을 화성 하옹직으로 유치해서 국제통합공항을 만들어서 공항철도를 놓고 그 공항철도가 우리 동탄역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어천역에서 인천발 KTX가 어천역을 통해서 병점역을 통해서 원주까지 가서 KTX 타고 강릉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강력 교통망을 기본적으로 해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원욱 후보, 이명배 후보의 답변에 대해 질문해 주시죠. 일단 어천역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그것 또한 잘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시장님이 아닌 전임 최인석 화성시장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오셨고 그거 제가 국토위 간사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이만큼 오게 됐는데요. 어천역에서 병점을 통해 가지고 KTX 가는 노선이 아니고요. 어천역에서 봉담에서 직접 KTX 선으로 붙이는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거는 제가 미처 이런 정보가 공유가 안 돼서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동서축으로 해서 강릉까지 그 수요 많습니다. 중부 내륙 쪽에 경기도 화성을 비롯해서 그 축을 놓아야지만 우리 화성 동탄이 전국적으로 배드타운을 뛰어넘는 교통허브의 중심, 그리고 국제 물류의 중심, 삼성이라든가 기아, 현대, 그다음에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 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렸고 또 지금 1004번인가 그 가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시청 가려면 한 2시간 잡고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버스 타면 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해안가 참 좋은 자연 환경 갖고 있습니다. 동탄 주민이 그 수혜를 입기가 어렵습니다. 자가용으로 가지 않으면 가기가 어렵습니다. 2시간, 3시간 걸려서 차 타고 가서 즐길 수 있을까요? 그거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화성시청이
동탄 지역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 공공위탁 개발을 통해서 예산 안 듭니다. 그렇게 해서 대규모로 지어서 랜드마크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으로 만들어서 화성시청이 당연히 인구의 3분의 2가 있는 동탄 지역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시청 가는데 버스 타고 1시간 반을 가라고 하십니까?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예, 임명배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임명배 후보께서 이원우 후보께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예, 대중교통 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참 우리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국토교통위 간사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지금 정부에 아주 실력 있는 원내 수석 부대표까지 하셨으니까 우리 지역의 교통 문제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제대로 된 것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한데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일단 아까 임 후보님 말씀하신 버스가 종점까지 가야지만 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그 문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바로 직후 해결했습니다. 8년 전에. 그 당시에는 2 신도시가 없었고 1동탄만 있었는데요. 그때 4208하고 4403 버스를 종점 나루마을까지 가지 않으면 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버스 회사, 화성시 등등하고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순차 출발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비나루 마을 쌍용 앞에서도 쓰고요. 그리고 메타 폴리스 정류장에도 쓰고, 그러면서 아침 시간에 종점으로 가야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동탄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순차 출발을 시키면서 종점으로 다시 가야 되는, 종점이 없는 버스는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중간을 종점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제일 남단의 장지리에 버스 정류소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서만 모든 차가 출발하는 게 아니고 출근 시간에는 중간에서 처음으로 출발하는 차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종점까지 가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질문 주제는 안전 문제입니다. 화성시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화성시 인구는 2009년 47만 명에서 2020년 현재 82만 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인구의 증가로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화성시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두 분 후보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배, 이원우 후보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그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탄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안전하고요. 또 같은 시민끼리 외부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깨진 유리창 이론은 다들 아실 겁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거기서 각종 범죄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이죠. 사회학의 이론인데, 우리 지역도 지금 개발되다 만 데가 많습니다. 빈 유보지가 많습니다. 개발이 안 되고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 우범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빨리 조속히 주민들 편익 시설을 유치해서 개발해서 갖춰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동탄 지역에 헌신적인 봉사활동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주민들을 잘 연결해서 주민안전대책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탄에 초등학생 등교 시간에 참 안전이 문제가 됩니다. 6차선 도로에 아이들이 무방비 방치돼 있어요. 건너다가 다칠 염려가 많습니다. 부모님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애 보내놓고 집에 올 때까지 걱정이 많습니다. 육교 놔야 됩니다. 지하도 파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원우 후보. 네, 요즘에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만큼 더 중요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동탄 경찰서를
분리 독립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동탄경찰서가 오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탄경찰서를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안심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수 있어 중요한 일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동에 119 안전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안전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물론 어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초등학교 앞에 옐로우 카펫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혹시 확대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총 2016년도에 2개, 2017년도에 1신도시 10개, 2신도시 2개 해가지고 옐로우 카펫 설치했고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전멸등도 제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하는 것도 제가 주도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어린이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도시 만들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불법 화물차로 인해서 안전이 위험되는데 화물 차고지도 지금 이제 마지막 완성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명배 후보부터 이제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예, 말씀 주셨듯이 안전 문제 동탄경찰서라든가 참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하교 시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 레드카펫도 사실은 제가 나루마을에 거주할 때 그 앞에 어린아이가 건널목에서 차 사고 나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설치된 건데 레드카펫 가지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등하교 시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건설됐어야 되는데 신도시인데 왜 예, 답변하시죠. 예. 일단 용어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레드 카펫이 아니라 옐로우 카펫인데 등하교시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옐로우 카펫을 만든 거에 대해서 좀 폄훼 약간 이렇게 낮게 평가해 주시는 거는 정말 제가 서운하고요. 이거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삼성하고의 협조도 필요했고 특히나 이마트에서 많은 협조를 해줘서 아마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다 나올 겁니다. 이게 협약식을 하고 등등 하는 것들이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해준 것 이거 정말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좀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 볼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앞에 전멸등 그리고 옐로우 카페, 학교 앞에 CCTV 설치 등등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좀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 한번 하준이법 이거 누가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습니다. 엄마들이 오셔서 국회 오셔가지고 엉엉 울면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이번에는 이원욱 후보가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지금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도 통과시키지 않고 그 후신의 정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계시는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모든 의원들이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가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후보님께서 옐로우 카펫 깐 거 폄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잘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민식이법, 하준이법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것이 지나치게 기존 어떤 법률 체계 속에서 지나친 처벌 조항,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반대지 그 자체를 어린이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당이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동탄고등학교로
등교하기 위해서도 산을 넘어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6차선 건널고 건너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 이 문제 반드시 많은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 10차 이동탄에 제가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 통신이 안 됩니다. 통신이 안 되는 세대가 한 5천 가구 정도 된다고 봅니다.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1년 6개월째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가 생겨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통신, 아니 대기업인 KT, SK 이 사람들 입장만 우리가 보고 있어야겠습니까? 주민들 수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고 통신이 안 되면 비즈니스가 안 돼서 얼마나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전화가 올까 봐 12시 전에 집에 못 들어갑니다. 아침 새벽 6시 반에 나옵니다. 아무리 지쳐도. 이거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관심사가 아닌가요? 예, 다음은 좀 전에 화성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주제의 연장선입니다.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갈수록 교통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탄 제2신도시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혼잡은 더욱 심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광역버스 노선 증설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러한 화성시의 교통 혼잡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교통혼잡 문제, 서울 출퇴근의 교통혼잡 문제가 지금 기흥 IC 개설 공사가 늦어져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두 번째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가 늦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기흥 IC 개설 공사는 이제 다 마지막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LH가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이제 하기로 했고요. 올해 12월이면은 아마도 기흥 IC 개선 공사는 마무리돼서 서울 가는 길이 좀 편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도 우리 후보님도 말씀하셨는데 2년 6개월을 제가 늦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오늘 해명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갖고 나왔는데요. 경부고속도로가 직선화가 원래 경부고속도로 직선화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는 2020년에 6월달에 개통한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공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30구에 대한 부대 공사 건축에 대한 공사 기간 예정이 2021년 12월까지거든요. 이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여기에 완성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아무런 시설도 안 하고 뚫기만 한다고 되나요? 그래서 원래 2021년 12월이 맞는 공사 기간이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나중에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명배 후보 교통 혼잡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이나 정책 발표해 주시죠. 예, 정부가 출자한 대규모 공기업 LH가 계획한 신도시 정말 잘 계획돼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내부 교통망 문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그 노선 합리화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지하화가 안 됨으로써 우리가 가장 막히는 데가 입새 지하차도입니다. 입새 지하차도하고 하나 지하차도를 지하로 연결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수건 사업에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제 46번 국도인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연결을 해서 이천까지 가는 도로예요. 거기 차량 통행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럼 지하화가 됐다면 그걸 통해서 직진하게 되면 교통량이 원활하게 흐를 텐데 거기서 막혀요. 막혀서 토끼구를 통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다 차가 글로 몰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동탄 주민들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1동탄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2동탄으로 가고 있어요. 1, 2동탄 단절돼 있습니다. 경부속도로 남북 분단입니다. 동서 분단입니다. 이거 철책선, 경계선 넘기 너무 힘든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작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빨리 그것이 완성되어서 지하도도 뚫고 해서 연결해서 그런 교통정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이원욱 후보부터 시작하실까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다음에 LH나 도로공사가 갖고 온 그 공정표를 보면은 2023년 6월에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세워놨습니다. 그때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게 뭐 여기 환승센터 검토 참여한 기간 1년 6개월 때문에 늦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철도 보호구역 행위 협의가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늦어진 건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최종적으로는 6개월을 앞당겨서 2021년 12월까지 이거를 완공하자라고 하는 거를 LH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확정 짓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명배 후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저는 정치 후배로서 우리 또 이원욱 의원님 품성도 좋으시고 해서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탄 발전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실망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가 뻔뻔하게 자기는 불법 안 했다. 위선, 탈법, 그 민낯을 다 보여주고도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영웅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들 뭐 하겠습니까? 선진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덕 윤리 기준이 사회를 받쳐주는 밑바탕인데 그런 것이 다 허물어뜨린 조국을 영웅시하는 그런 세력들. 근데 우리 의원님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의원님조차도 남 탓을 하고 계십니다. 남 탓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입장이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교통 흐름 남동탄 IC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기흥 IC 얘기하셨는데 공사 늦어서 그렇다는데 남쪽 우리가 길어요. 동탄이 남쪽으로도 빠져서 남동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많은 부분이 교통 정체가 해소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게 큰 돈도 안 들고 지하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완공해서 교통 분산을 시키면 지금 기흥 그 IC가 덜 개선된 이 상태에서의 그 정체를 상당 부분 분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임명배 후보 이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한테 무한 신뢰를 보내고 무한 힘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탄은 정말 지방 지역구에 비하면 3분의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삼선 의원 얘기해 하셨는데 삼선 의원도 힘이 있겠지만 우리 동탄의 주민들의 열망을 모은다면 그걸 한 몸에 받는다면 초선이라도 5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자, 다음 질문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성시 급격한 인구 증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일반구 설치를 통해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일반구 설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반구 설치에 관한 견해와 필요하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명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동탄구청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성시청까지 한 3시간 정도는 잡고 가야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 가서 처리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동탄 주민이 죄진 사람들도 아닌데 자기 지역구에 있는 시청 가는데 서너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성 시민의 3분의 2 정도가 병점과 동탄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화성이나 동탄 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동탄 구청이 아니라 구청은 구청보다 더 화성시청이 당장 옮겨와야 되고 부지는 마련하면 됩니다. 동탄역이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지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되면 그 공원이 됩니다. 거기에 도쿄도청보다도 더 큰 빌딩을 지어서 통합 공공청사로 활용하고 지역 법정단체들, 사회단체들 다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임대받아서 임대료를 내도록 해서 건설비는 10년이나 20년에 거쳐서 회수하고 비용이
공공위탁 개발이기 때문에 저금리로 조달됩니다. 정부채로 조달됩니다. 갚아 나가면서 자산은 늘리고 화성시에 국민의 편익은 증진하고 왜 안 합니까? 저는 그걸 하겠습니다. 동탄구청이 아니라 화성시청을 동탄으로 옮기겠습니다. 예, 이원욱 후보. 네. 무엇보다도 화성시 전체로서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강해서요. 만약에 동탄으로 화성시청을 옮기면 화성 서부 지역의 분들이 그 상실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은 필요 없고요. 동탄구청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앙정부에 수도 없이 요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요구했고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요구했습니다.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기도 했는데 장관이 바뀌면서 또다시 무산되고 있는데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중앙정부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 지방 분권에 대한 생각을 이제 좀 보다 강하게 하자. 왜 화성시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라, 당신네들이. 그리고 여기는 통합하고 싶으면 통합해라. 이 정도를 지자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지방 분권. 그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천시가 구청을 없앴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승인받아가지고 없앴습니다. 어떤 도시는 없애고자 하는 도시가 있을 거고 어떤 도시는 만들고자 하는 도시가 있을 거고 어떤 도시에는 하나의 구청을 어느 지역에는 만들고 어떤 지역에는 출장소를 만들겠다. 이런 다양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이제 대폭적으로 확대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명배 후보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일반구 필요하신 거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우리 동탄 지역은 공동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화성 서부 지역과 행정 수요가 다를 수가 있어요. 행정으로 바라는 그 정책 사항이 다를 수가 있어요. 확연하게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주민만을 위한 구청이 당장이라도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지금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왜 안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행함? 예, 답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태 실제 지난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6, 17년, 18년인가 정도에 우리 개헌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이 싹 반대해가지고 개헌안이 통과가 못 됐는데요. 그 법안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신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법안이 만약에 통과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화성시에 지금 동탄에 구청 설립돼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의 법안, 헌법, 그다음에 법률 뭐 이런 것들이 중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의 법안 속에서 헌법 속에서는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대한 근본적인 그 변화를 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때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다시 가채해줬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동탄에 동탄구청이 설립돼 있고 화성시는 훨씬 더 많은 재정 여력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시정 활동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경기도 또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 개헌을 반대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원욱 후보가 임명배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화성시청을 이전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인허가 건수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 전역의 전체의 산림 전용 허가와 버금가는 화성시의 산림 전용 허가권이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 화성 서부 지역 사람들의 그 상실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난양에 있는 하성시청은 다양한 문화복지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농어촌 지역, 그리고 저기 도시 도농복합지역은 그런 수요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제공항 유치하면 거기 배후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상실감은 충분히 회복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산림 전용 허가권 이게 너무 많다는데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미세먼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동탄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되어 있습니다. 남양호, 축사 무분별하게 허락해가지고 우리 뭐 생태 습지로 남사로 협약을 한다는 그 똥물이 흐릅니다. 똥물이 흘러요. 그거 안 막았습니다. 무조건 허가하고 있습니다. 임야, 녹지 정말 귀중한 자원입니다. 지금 환경시대, 생태시대에 정말 귀중한 자원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산림훼손 허가권이 그렇게 많다면 당장 중지해야 될 겁니다. 공장을 지을 땅은 하성시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원님 참 대묻고 싶습니다. 그 구청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고 수건 사업이었는데 김부겸 장관이 대구뿐이라 같은 당이 아닌지 같은 당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당이더라도 적극 찾아다니면서 협조받아서 곧바로 하겠습니다. 시청은 조금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예, 이제까지 두 후보의 다양하고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못다한 말 있으시면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여된 시간은 2분입니다. 이원욱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탄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를 마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대 국회를 돌이켜봅니다. 국회 파행의 주범이었던 미래통합당이 정권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일한 시간은 150일, 506시간에 불과합니다. 국회 보이콧도 20번이나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국회가 80일 동안이나 장기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제활성화, 산불 재해, 포항지진, 미세먼지 대책 등 민생 현장에 긴급히 투여해야 할 추경 예산안이 2008년 이후 최장기 기간을 거치며 통과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아쉬워들 했습니다. 야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유치원 3법 처리가 2020년이나 되어야 통과됐습니다. 액티브 X를 없애자는 전자서명법이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밝히자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지금도 국회 문턱을 못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자유한국당이 국회 협조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어떻게 정치적 논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비쟁점법입니다. 산업계에서 정말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국정 발목 잡고 남탓만 하는 미래통합당을 심판해야 될 선거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동탄 완성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이번 총선의 한 표의 가치는 4,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사전투표도 하시고 꼭 투표해서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배 후보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네, 존경하는 동탄 주민 여러분, 이번 4.15 선거는 부정, 무능, 부정, 불공정 세력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조국 교수를 보면서 울분에 찼습니다. 대통령이 어찌 조국 교수에게 국민의 마음을 생각 않고 마음에 빛이 있다, 갚아야 된다. 개인입니까? 대통령입니다. 일국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야당이 발목 잡게 하신다 그러는데 저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많은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까지 설득해서 같이 갔습니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협조할 수 있는 여건. 자기들의 정략적인 사안에 어떻게 협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수합니까, 선거법? 순수하지 않았던 거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동의할 수 없잖아요. 공수처법 하셨다고 자랑하셨는데
순수합니까? 검찰 옥죄우고 권력형 비리 감추기 위한 시도 아닙니까? 순수하다면 동의해야죠. 저희가 있는 거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저 임명배 4.15 총선은 무정, 불공정, 부패 정부를 심판하는 날이고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은 지역 정치인을 심판하고 새로운 희망을 세우는 선택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 다 같이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두렵긴 하지만 중무장하시고 투표장으로 나와 주셔야 됩니다. 선택해서 새로운 희망, 명명백백한 임명배를 선택해 주실 시간입니다. 저 그 선택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긍심을 되살릴 수 있도록 동탄 발전을 위해서 분골 쇄신,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다하는 사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여러분에게 복무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화성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모든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어느 후보가 적임자인지 마음의 결정을 하셨는지요? 4월 15일 총선 투표일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화성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